네, 이제 30분 돼서 시작을 할 텐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계명대 국제학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있는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저 강의를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일단 출석과 관련해서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입장하신 것과 그 다음에 나갈 때 그 기준으로 해서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네, 오늘은 경희대 일본어학과 교수이시자 글로벌 유교 오키나와 연구소 소장님으로 계신 손지용 교수님을 모시고 오키나와라는 장소, 동아시아라는 상은이 만나는 곳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손지용 교수님을 소개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 잘 받았습니다. 경희대학교 일본어학과에서 일본 근현대 문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손지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되게 기다렸어요, 이 시간을. 여러분 목소리 한번 목소리 듣고 싶은데 괜찮으면 마이크 켜고 반갑습니다 한번 해주실래요? 반갑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일방적인 혼자 제가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하고 좀 소통하면서 그때그때 제가 이해가 잘 되셨나요? 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 설명이 필요할까요? 라고 묻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모르겠으면 좀 더 설명 부탁드린다고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그때그때 제가 반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키나와라는 곳 가보신 분 있으실까요?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가봤다, 안 가봤다. 혹은 어디를 가서 어떤 느낌이었다를 지금 올려주세요. 다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이 강의를 다 듣고 난 후에 다시 한번 오키나와에 대한 인상이 이 강연 후에 어떻게 바뀌었나 스스로 체크도 하고 이 강연을 통해서 또 어떤 알게 된 사실,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는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지금 강의를 들어가겠는데요. 들으시면서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오키나와에 대한 이미지.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오키나와에 대한 이미지요. 모르면 모르겠다. 전혀 모른다. 들어본 적도 없다. 뭐 이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요. 그걸 그냥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키나와 여행을 역사 여행이 되겠죠. 문학 여행이 되겠죠. 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히 오키나와라는 장소, 동아시아의 상은이 만나는 곳이라는 주제를 설정해 봤어요. 오키나와와 동아시아와의 관련성, 특히 한국과의 관련성을 초점을 두고 여러분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개요 부분에 나와 있듯이 조선인 학살 사건, 일본군 위안부 혹은 군부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차별과 혐오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조선인들의 모습, 그리고 오키나와 인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요. 이것을 오키나와 출신 작가가 쓴 오키나와 문학을 통해서 그 등장인물들의 내면에 가깝게 다가가는 것으로서 더 이해를 풍부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키나와도 잘 모르는데 도대체 오키나와 문학은 뭐냐? 오키나와 일본 아니야? 아니었어? 이런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오키나와 문학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이 오키나와 문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제주 4.3 문학이라던가 광주의 5.18 문학 등처럼 국가폭력이라던가 그런 폭력의 상은, 전쟁의 상은이라는 지점에서 매우 공명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군 기지가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라는 점도 매우 유사한 거죠. 자, 그러면 본격적인 오키나와 역사 그리고 오키나와 문학에 들어가기 전에 동아시아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오키나와 역사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개요에 보시는 것처럼 오키나와 문학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그 가장 그 대표적인 작가는 다 다룰 거예요. 그래도 오키나와 문학하면 이야기 될 수 있는 오시로 타스히로, 메도루마 슌, 사키야마 타미, 마타요시 에이키, 요 네 작가 되게 대표적인데요. 선생님이 그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귀에 익숙하게 하려고 해요. 처음 보는 작가이기 때문에 귀에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되게 생소할 텐데요. 자, 오시로 타스히로, 메도루마 슌, 사키야마 타미, 마타요시 에이키, 요 작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의 이해가 굉장히 풍부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름에서부터 일본 본토, 일본어 하시는 분들 여기 계시겠지만 일본 뭐 예를 들어서 기무라상이라든가 아베상이라든가 이런 성하고도 다르다라는 걸 또 눈치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키나와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는지 지금 채팅창에서 여러분 막 입력을 해주시고 계실 텐데요. 어떤 분은 에메랄드빛 바다, 오색 산호초를 품은 섬, 이국적인 풍치,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지친 심신을 치유해주는 여름 휴양지.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미지일 것 같아요. 그리고 오키나와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거나 책을 접한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미군 기지가 집중되어 있는 곳, 기지의 섬, 냉전의 섬, 이런 이미지. 이 두 가지 상반된 이미지 모두 오키나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이 두 가지 전혀 다른 표상이 복합적으로 얽히고 뒤섞인 곳이 바로 지금 현재의 오키나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최고의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고, 그리고 일본 전 국토의 0.6%에 지나지 않은 작은 섬이에요. 거기에 일본 전체 미군 기지의 75%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지의 섬이 없는데요. 그리고 그만큼 또 다른 그 현들에 비해서 오키나와 현은 차별적 요소가 아직도 많이 자리한 곳입니다. 왜냐? 그것은 오키나와는 사실 일본이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과거형이죠. 류큐 왕국이라는 독자적인 국가를 이루었던 민족이에요. 이 민족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키나와는 중산, 북산, 남산 방향을 가리키는 그 삼산 시대가 존재했습니다. 1429년에 이 가운데 중산의 쇼하시라는 사람에 의해서 통일이 됐어요. 그 흩어졌던 지역이. 그래서 그 이름하여 류큐국이 세워집니다. 이 류큐국은 한국과 일본과 중국과 그런 동남아시아 등과 중개무역으로 매우 번성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1609년 오키나와가 이제 점점점으로 굉장히 이도들도 많고 이렇게 길쭉하게 여러 개의 섬들로 이루어졌는데요. 그 섬 가까운 곳에 일본 큐슈 지방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 큐슈 지금은 가고시마 현에 해당하는데요. 그 에도 시대에는 사츠마번이라고 있었거든요. 현재의 가고시마 현인데요. 그 사츠마번이 침공을 해요. 야, 니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에 이제 조공을 하면서 많은 나라가 그랬듯이요. 그 작은 섬이니까 그 번영을 이루어 왔는데, 야, 니네 왜 중국에만 조공을 바치냐? 우리한테도 좀 줘. 해가지고 그 사츠마 번에도 이제 조공을 바치게 되면서 일지 양속 시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뭐냐면 일본, 진나는 중국의 옛 이름이죠. 일본과 중국, 일본, 중국. 그래서 일지 양속, 양 국가에 속해 있는 그런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사츠마라는 작은 번만 상대만 됐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여러분 일본 역사를 좀 알고 계신 분들은 메이지 유신 언제 일어났죠?
1868년 네, 메이지 유신이 이제 일어나면서 강력한 그 국가를 이루게 돼요. 메이지 유신은 정말 혁명이었죠. 거의 일대 일본이 완전히 서구화되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비가 제도 정비 등이 이루어지는데 그 현으로 이제 번 체제가 이제 현으로 바뀌 지금 오늘날에 보는. 그러면서 뭐야 그 류큐라는 나라가 있네. 사츠마에서 뭐 관계가 깊네. 야 너네도 들어와. 하면서 졸지에 뭐가 되냐면 오키나와 현. 처음에는 류큐 번으로 했어요. 너네는 아직 현이 될 만하지 않아. 그래서 그 류큐 번으로 삼았다가 이제 그 얼마 후에 이제 오키나와란 이름이 붙여지면서 오키나와 현으로 졸지에 뭐가 돼요? 일본이란 나라에 편입이 된 거예요. 저 어이가 없죠. 그 무렵 즈음에서 굉장히 혼란한 그 오키나와인들이 겪어야 했던 류큐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혼란함은 오키나와 그 문학 중에 구넨보 오키나와 최초의 그 근대 소설인데요. 구넨보 1911년에 쓰여졌어요. 그 시대를 잘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자 그래서 그렇게 혼란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간 이제 우리도 이제 일본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이제 그 민심들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1894년 청일전쟁 무렵이에요. 청일전쟁은 청나라와 일본이 이 전쟁을 벌였는데 청나라 그 대국이 중국 대국이 일본한테 졌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사태거든요. 그걸 비유해서 이제 흔히 닭하고 닭하고 호랑이하고 싸웠는데 닭이 이긴 형국이라던가 1904년 러일 전쟁도 일본이 이기잖아요. 1904년에 그 얼마 후에 그거는 닭하고 예를 들어서 곰하고 싸웠는데 닭이 이긴 형국처럼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일본이 승리하게 되면서 청일전쟁 이후에 그 오키나와 안에서도 야 이제 중국이 대세가 아닌가 보다. 우리가 일본이 으로 바뀌어야 되나 보다. 그래서 이제 점차 힘의 균형이 그리고 민심의 균형이 어디로 기울어져 가냐면 중국이에요. 자 어쨌든 이때부터 이제 점점 일본이 강하게 그 전까지는 그냥 내비뒀다면 중국을 섬기든 어디든 경제적 이익만 취하면 되었지만 이제 우리가 그랬듯이 우리가 식민지 시대 때 그 문화정책으로 혹은 강한 그 압박을 받았잖아요. 정신사적인 것까지 식민지화하는 이름까지 다 바꿔야 됐잖아요. 창씨개명. 그런 것처럼 오키나와가 먼저 그걸 당한 거예요. 그래서 오키나와 사람들은 이제 동화 시기를 거치게 돼요. 긴 시간을. 동화를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차별받기 때문에. 우리도 다 겪었기 때문에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하기까지 1945년 패전하기까지 그 굉장히 긴 동화의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완전한 일본인이 되기 위해서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 눈물겨운 오키나와인들의 노력이 시작이 되죠.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일선 동절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것처럼 오키나와와 일본과 류큐는 하나다. 일류 동조론이 주창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게 아니야. 일선 동조론처럼 뭐가 있었다고요? 인류 동조론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키나와는 장남, 타이완은 차남, 타이완도 식민지 하에 들어왔죠. 청일전쟁 이후에 그 배상금으로 타이완을 할양받잖아요. 그래서 1894년에 타이완도 일본이 되고 오키나와는 1879년에 류큐 처분이 되면서 일본의 그 법적 제도적으로 일본이 되는 시기예요. 1879년. 그리고 이제 한국이 제일 마지막. 그래서 1910년 여러분 알다시피. 그래서 오키나와의 유명한 지식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 왜 우리가 조선인이나 타이완처럼 취급받아야 돼? 우리는 장남, 타이완은 차남, 조선은 삼남. 우리는 어, 굉장히 이런 시기에 전쟁도 함께 했고, 일본이 이냐, 거의 일본인이냐, 라고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던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재채기까지 일본인처럼 하라. 우리의 이광수 작가가 그런 말 했잖아요. 뼛속까지 일본인이 되어라. 그런 류죠. 그죠? 지금은 그것이 뭐 친일 논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당시 상황 안에서 보자면 이러한 흐름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오키나와에도 강하게 일었다라는 것도 같이 시야에 넣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오키나와인들의 노력을 일거에 배신하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바로 아시아 태평양 전쟁 말기에 벌어진 오키나와생, 오키나와 전투라고 하는데요. 오키나와 전투가 그것입니다. 오키나와는 본토를 사수하기 위한 피비린내 나는 전장으로 탈바꿈합니다. 일본은 15년 전쟁이라고 해서 긴 전쟁의 시기를 거치게 되는데요. 한 번도 본토 안에서 그 지상전이 벌어진 적은 없어요. 그건 이제 히로시마 원폭은 또 다른 문제고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은 또 다른 문제고. 그런데 오키나와는 지상전에 아주 그 한가운데 놓이게 되죠. 그래서 본토 사람들은 미군을 본 적도 없어요. 항상 뉴스나 신문 보도를 통해서 보죠. 오키나와 사람들은 바로 옆에서 미군과 접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일본 군도 들어오고 오키나와 작은 섬에 일본군도 들어오고 미군도 상륙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피비린내는 그 전장터로 탈바꿈하게 되는데 일본군이 우군이잖아요, 우리 편. 그런데 오키나와 전투에서 일본군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누가? 오키나와 사람들이. 왜냐하면 노스파이지 그 방언을 사용하거든요. 이 방언 문제도 되게 오키나와를 생각할 때 중요한데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제주도의 아주 심한 방언을 생각하면 돼요. 오키나와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섬들로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자기네끼리도 말이 안 통해요. 그런데 일본 본토에서 오면 어땠겠어요? 더 심했겠죠. 물론 동화 시기에 표준어 정책이 강력하게 시행이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민간 주민들은 방언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 교육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특히나. 그래서 너 스파이지 말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막 죽여요. 미군이 적군이 되어야 되는데 미군이 오히려 투항하라, 투항하라. 너네 투항하면 우리가 살려줄게. 그리고 누가 죽여요? 일본군이. 식량이 부족해서 죽이기도 하고요.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오키나와는 그 지역적 특색 때문에 자연호, 가마라고 하고 우린 그 동굴, 자연호가 많아요. 전쟁 때 어디로 피난을 갔겠어요? 그런 방공호 삼아서 그 자연호로 들어갔겠죠. 그럼 일본군이 들어와요. 자기네도 살려고. 그럼 어떻게 해요? 너네들 주민들을 내쫓아요. 그리고 식량도 빼앗아요. 그리고 종국에는 죽이기까지 해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던 거죠. 지금도 아직도 보존해 놓고 있는 자연호가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 안에서 일본군의 명령으로 집단 자결이라는 사태가 벌어지는데요. 여러분 자살은 뭐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집단이 붙어요. 용어 자체도 굉장히 넌센스한 용어인데요. 뭐예요? 집단으로 강제살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천황을 위해서 너희들의 목숨을 바쳐라. 왜냐하면 뭐 나가서 스파이 짓을 할지도 모르고 식량도 모자라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주변에 있는 도구로 미군에 잡혀가면 여자들은 강간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남자들은 굉장히 참혹한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천황을 위해서 스스로 깨끗하게 죽어라. 옥쇠를 강요한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런 것들로 그 가족들이
아버지가 아내를 죽이고 그리고 자식들도 죽이고 이런 식으로 죽여요. 낫으로 막 그 목을 치기도 하고 경동맥을 끊기도 하고요. 그래서 죽지 못하면 막 또 옆에서, 근데 죽는 것이 굉장히 부러운 사태였어요, 이때는. 너무나 그 미군에 대한 공포가 컸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이제 지금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 집단 자결을 스스로 원해서 한 사람도 물론 있지만 사실은 원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그 어떤 동굴, 어떤 가마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었다고 해요. 어떤 동굴에는 이제 미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야, 미군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해서 우리 죽지 말자 해서 다 살아난 동물도 있고, 어떤 쪽은 막 패닉 상태에서 전멸한 동물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집단 자결이라는 사태도 오키나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자, 어쨌든 그 군의 희생보다 민간 주민들의 희생이 컸던 그런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그런 비극적인 전쟁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전투가요. 주민들의 4명 가운데 1명이 죽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어쨌든 오키나와 전투는 오키나와 수비대장의 자결로 막을 내리는데요. 그때가 6월 23일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키나와는 일본 본토보다 약 3달 정도 빠른 패전을 맞게 됩니다. 자, 일본 본토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8월 15일이죠. 천황이 쇼와 천황이 패전 선언을 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 기념일의 불일치도 오키나와는 이 6월 23일을 위령의 날로 기념을 합니다. 일본 본토는 8월 15일을 종전의 날로 기념합니다. 그래서 이 기념의 불일치, 이 기념일의 불일치 또한 오키나와와 일본의 다른 전후, 다른 패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전후 전쟁 이후의 역사는 또 계속해서 다른 그 역사를 살아가게 됩니다. 뭐 그 이후에 그 오키나와는 빠른 패전을 맞고 바로 미 점령하러 들어가고요. 그로부터 1972년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72년간, 27년간을 미 점령기에 놓이게 되고요. 여러분 그 오키나와의 일본 본토의 해방은 언제예요? 미 점령기를 거쳐서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일본이 독립하게 되죠. 약 7년간 정도 미 점령하에 놓여 있었습니다. 20년 정도 더 오키나와는 미 점령기를 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죠. 야, 자, 빠르게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러한 역사적인 그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그러면 초점을 동아시아라는 초점에 맞춰서 우리 한국과 오키나와는 어떤 전쟁 시기를 거쳤을까? 왜냐하면 거기에 뭐 집단 자결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미점령기도 거치고 그 식민지 시기도 거쳤는데요. 그 안에 조선인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키나와 안에. 궁금하죠? 왜 거기 갔지? 거기에서 그러면 오키나와보다 더 하위에 놓여 있었을 텐데 거기서 조선인들은 도대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지? 네. 이러한 문제들에 다가가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자면 이제 오키나와의 그 동아시아성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키나와는 굉장히 동아시아랑 밀접한 관련이 있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중개무역으로 번성했을 때도 우리 한국하고도 그 사절단을 파견할 정도로 되게 잘 지냈었는데요. 그리고 이 류큐라는 그 용어 자체도 1429년에 그 류큐라는 그 명칭을 가지고 국가를 만들었을 때도 이 용어도 중국의 사서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절을 류큐 왕국의 황금 시대라고 할 정도로 동아시아와 잘 지낼 때 류큐가 번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중국으로 받은 대륙문화의 흔적이 굉장히 많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악기를 쫓는 돌비석 이시간도 풍습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키나와에 가시면 이 이시간도라고 쓰여 있는 이 돌비석을 자주 목격하실 겁니다. 지금까지도 거리 곳곳마다 아니면 집 대문 앞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영적인 영역, 우리나라 이제 무당 같은 건데요. 그런 뭐 여성 사제, 노로라던가 유타, 이러한 것들도 있는데요. 오키나와도 노로의 존재는 특히나 중국 소수민족의 민속이나 풍속 이런 것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중국의 문화를 받으면서 자신들의 생활을 이어가다가 일본에 편입이 되면서 동화를 거쳐야 됐는데요. 일본의 요때 1920년대에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공황 상태가 되는데요. 극심한 빈곤, 빈곤이 휩쓸고 지나가는데 오키나와 역시 예외가 아니었겠죠. 아니 훨씬 더 빈곤에 노출되게 되는데요. 이때에 오키나와를 벗어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다양한 나라, 타이완이라던가 뭐 남양군도라던가 이쪽 사이판이나 이쪽으로 일을 찾아서 이주해서 떠나게 됩니다. 노동을 위해서 아니면 또 그때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 여성들의 경우는 식모살이를 위해서 이제 본토로 갔는데 그 본토 가족들이 다 뭐 어디 타이완이나 이런 쪽으로 이주해 가면 거길 또 따라서 가거나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타이완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남양의 여러 생활에 뭐라 그러나 낯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왜냐하면 그렇게 해외에 나가 있던 사람들이 다시 다 어디로 와요? 오키나와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생활을 같이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더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계속 일본 아니면 우리나라 안에서 살았었잖아요. 우리 선조들은. 그죠? 자, 다음 페이지.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한국과 관련을 맺고 있었을까요? 오키나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일단 알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와 조선인의 관계는 오키나와 사람들의 주민들이 많은 증언을 남겼어요. 지금 오키나와와 조선의 틈새에서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책 안에 그러한 사실들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 안에서 이제 소개되고 있는 증언들 몇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오키나와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보면 오키나와 주민들 사이에 섞여서 살았던 조선인들 상황입니다. 오키나와에 거주하던 조선인 일가족이 무참히 학살당한 사건을 소개하려고 해요. 구중회 사건. 구중회는 사람 이름이에요. 구중회라는 사람이 일가족이 다 몰살당해요. 아까 선생님이 그 얘기 했었죠. 스파이라는 명목으로 조금 의심 가면 다 죽여버린. 그런데 이 구중회라는 사람은 아무 죄도 없는데 물론 스파이도 아닌데 어린 아이들까지 아주 잔인하게 살해를 합니다. 이것도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군으로 끌려갔던 위안부, 조선인 위안부도 오키나와에서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아주 우리 그 일본군 위안부를 생각하는 데에도 중요한 문제라서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배봉기 할머니예요. 배봉기 할머니 이름 잊지 말아주세요. 배봉기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증언인데요. 그 군부나 위안부로 끌려갔던 그 섬으로 끌려갔고 그 섬 주민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러이러했어 라고. 자, 조금 읽어볼게요. 조선인의 특징이라고 그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고추를 생으로 먹는 것을 자주 목격했다. 저렇게 매운 걸 잘도 먹는다고 생각했다. 고추도 먹었어. 알고 보니 조선인들이라고 하더라고. 조선인은 마늘이나 구스, 이건 이제 오키나와어로 고춧가루, 이거를 생으로 잘 먹었어요. 일본군이 반강제로 몰수해온 가축은 조선인이 도축하도록 했는데 소를 도축한 조선인이 그 소 간을 꺼내서 생으로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키나와에 없는 풍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기억에 많이 남고 조금 헉한 거죠. 그죠?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냄새, 방공호 안에 이제 조선인도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알 수 없는 냄새로 가득했다. 그건 아마도 조선인들이 뿜어내는 어떤 냄새? 마늘 냄새. 그리고 이제 언어. 조선인들이 이상한 말로 했다. 표준어가 아니었다. 라던가 아니면 조선 노래를 불렀다. 라던가 아니면 이런 체격만 봐도 알았다. 뭘 보면 알았다. 그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사람이 쓰는 말, 냄새, 그리고 자기들과는 다른 풍속, 행동을 하는 거, 그리고 얼굴 모양 이런 것만 봐도 바로 조세나 지라, 조세나, 오키나와 사람들은 조선인을 뭐라고 불렀어요? 조세나라고 불렀어요. 다 바로 알았다. 일본인들은 조센징이라고 불렀죠? 알죠? 그래서 이제 차별은 원래 그런 거잖아요. 나랑 다르면 다 이상해. 그리고 그게 바로 차이가 아닌 차별로 가는 게 바로, 우리 너무나 많이 봐왔던 그런 제국의 방식이잖아요. 식민지의 방식이고요. 자, 뭐 조선인이 마늘과 고추를 즐겨 먹었던 거, 여러 증언에서 확인할 수 있죠. 자, 차별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그들은 우리와는 아주 다른 인간이라고 느꼈다. 그것은 그냥 다름이 아니라 또 두려운 존재이기도 했다. 모르는 것은 공포감이기도 하고 두려움으로 이어지기도 하잖아요. 우리들 감각으로는 너무나 당연하게 조선인은 노예처럼 인식했어요. 3등급 국민처럼 말이죠. 일본 통치하에 놓여 있다는 것은 타이완이나 조선이나 식민지라는 인식이 있었으니까요. 일본 군대의 잡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있었죠. 이 일본 군대의 잡일을 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한국인 남성, 조선인 남성들, 군부라고 불렀어요. 군복을 입고 있지만 총을 들고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군복을 입고 뭘 해요? 남들이 하기 싫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잡일, 노가다. 아까 말한 것처럼 가축을 도축하거나 방공호를 파거나 이런 일들. 도로를 놓거나 항망을 정비하거나 이런 일들.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군부라고 불렀어요. 이 군부를 조선인 군부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이 아까 조금 전에 마타요시 에이키 작품인데요. 긴네무의 집이라는 작품이 바로 이 조선인 군부가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자, 어쨌든 오키나와도 마이너리티인데 그 오키나와보다 더 마이너리티가 누구예요? 군부나 위안부로 끌려갔던 바로 우리 조선인들이었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구중의 사건 잠깐 살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진에 나오는 그 일가족인데요. 가족인데요. 이 가족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처참히 이 살해를 하고 맙니다. 스파이라는 명목으로요. 이런 증언을 해요. 11시인가 12시 무렵 마을 주민으로 변장한 일본군 대여섯 명이
이 구중회의 시체를 버렸어요. 병사들 가운데 한 명이 사체에 매달려 울부짖는 아들, 구중회 씨의 아들이 차남이었다고 해요. 차남에게 칼을 꽂아 몇 번이고 휘저어 갈기갈기 찢어 죽였어요. 무서워서 다리가 후들거렸죠. 그날 달밤의 광경, 그때 아이의 비명소리가 지금도 귓속에 들리는 것 같아요. 이러한 증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 식민주의의 위계 질서는 이렇게 민족과 인종을 선명하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게 뒤엉켜 있는 것이 좀 더 자기보다 하위에 있는 이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구조라고 오세종 교수가 지적을 했는데요. 아까 그 오키나와와 조선의 틈새에서의 저자. 또 그럴 것이 이 구중회 씨가 스파이다라고 일본군에 밀고 한 것은 다름 아닌 누구냐면 오키나와 섬 주민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걸 실행에 옮긴 거는 물론 누구예요? 일본군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린 일본군, 그리고 이를 실행에 옮긴 오키나와 아마미 출신, 아마미란 섬의 출신 병사, 그리고 이를 밀고 한 오키나와 주민, 그리고 죽임을 당한 그 조선인과 그 가족, 그 위계 질서가 어떻게 해요? 아래로 아래로 더 이행되어가는 그러한 복잡한 구조가 당시 오키나와에서 굉장히 많은 그 우리로 하여금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제국주의를 비판할 때 일본과 조선만을 상정해서는 안 돼요. 이것만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요. 거기에 더 미세하게 나뉘는 그러한 그 하위 구조들까지 우리가 시야에 넣어서 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부정하죠. 일본군으로서 정당한 행위였다고 나중에 그 군의 명령을 내린 사람은 떳떳하게 뭐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이것은 아주 정당한 행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제 그런 그 전쟁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고 여전히 그 침략 전쟁이었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 가장 첨예한 게 일본군 위안부 군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인정해 버리는 순간 일본군의 침략 전쟁이 모두 그 부정했던 것이 모두 뒤집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은 어떤 다큐에서 오키나와 할머니라는 다큐에서 캡처해온 건데요. 오키나와 할머니는 곧 배봉기 할머니예요. 그 할머니를 이제 그 어떤 그 본토 출신인데 계속 그 찾아가서 그 할머니의 증언을 듣는 그런 다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일본 군부를 처형했던 살해했던 병사, 옛 병사겠죠. 병사도 이제 그 증언을 듣게 되는데요. 오키나와 출신이에요. 이 사람도 신엔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그걸 이제 증언해요. 위안부 있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처형도 했어요. 그거를 담담하게 증언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선인 징용병들이 꽤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한 280명 정도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떤 일을 했나요? 했더니 소형 특공정의 은폐호를 판다던가 뭐 이러한 일을 했고, 그리고 뭐 그 밖에도 뭐 낙반을 하기 위한 뭐 나무를 옮기기도 하고 뭐 이러한 잡일들을 했다고 증언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징용병을 처형하셨죠?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네 라고 인정을 합니다. 몇 명을 처형하셨나요? 2명 처형했습니다. 그 처형은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마을 주민들이 이 조선인이 이 강도와 강간을 당해서 조선인에게 강간과 강도를 당해서 곤란해하고 있으니 이 토벌을 해달라고 밀고를 한 거예요. 그럼 마을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나간 겁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고요. 실제로 조선인 징용병이 섬 주민들에게
그런 일을 한 걸 봤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답해요. 제가 본 건 아니라고. 목격한 건 아니라고. 목격하진 않았지만 주민들이 와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믿었다고 말해요. 다 이런 식이에요. 그게 언제의 일이에요? 1945년 6월경이라고 말합니다. 실제 그런 일은 없었다는 얘기네요. 뭐 하여튼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부탁을 받고 자기가 가게 되었다. 이런 그 증언을 합니다. 자, 자기도 오키나와라고 해서 그쪽 지역에 가본 거는 아닌데 주민들이 알려줘서 거기까지 갔다. 강도와 강간을 저지른 조선인은 잡았습니까? 네, 마을 사람들이 이미 잡아놨대요. 잡아놓고 거기를 이제 안내를 따라서 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잡아서 신문은 했나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했대요. 너희가 저지른 죄상이 이러이러하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건 명령이 있다. 명령이다. 미안하지만 먼저 저 세상에 가달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런 말도 했대요. 우리도 아마 나중에 갈 테니 먼저 가 있으라 말을 하고 이제 처형을 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조선인이 쌀 같은 걸 그때 이제 식량난이 심각했다고 했잖아요. 뭐 이만한 자루에 쌀이 든 것도 가지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기억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터뷰어가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친앤 씨가 일본 도로 베신 건가요? 목을? 구멍을 파괴하고 그 구멍도 자기가 직접 팠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을 뱉군요 라고 인터뷰어가 물어보니까 그렇습니다 하고 명확하게 대답을 하고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까운 짓을 했다고 싶어요. 죽이지 않아도 됐을 텐데 라고요. 자, 억울하게 죽어간 그 조선인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조선인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증언이 없어요. 그렇죠? 그 죽은 것도 억울한데 자기의 죽음이 어떠했는지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중 삼중의 억울함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학하는 사람들의 역할은 그런 죽어간 사람, 증언할 수 없는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의 증언까지 우리가 끌어내고 그걸 해석해내는 그런 역할이죠. 그것은 소설가가 소설로 썼을 수도 있고요. 증언집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면서 우리 문학자들은 그들의 마음, 심경을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을 끌어내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따 그런 이야기를 담은 문학을 읽어주시면 좋을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은 배봉기 할머니 이야기인데요. 배봉기 할머니는 우리 한국 사회가 기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일본군 위안부 하면 김학순 할머니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 사회는 1991년에 처음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 나는 위안부였다. 일본군 위안부였다. 이러이러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다. 그 전까지는 쉬쉬했었거든요. 자, 그럼 피해자라는 걸 처음 밝힌 건데요. 사실은 배봉기 할머니가 더 먼저 일본군 위안부라는 게 밝혀졌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피해자라는 게 이제 어필이 되면 가해자를 색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게 잘못되어 있었다. 너무 몰랐다. 일본군 위안소를 이용했던 일본군 병사조차 자신은 조선인 위안부와 사랑을 나눴다라고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범죄이자 그것이 성폭력이자 그것이 어마무지한 인권 유린이라는 것을 당사자들도 몰랐고 그리고 이후의 역사가들도 사실은 그 부분을 일본은 당연히 함구했고 우리 안에서도 가부장제가 작동하면서 민족의 수치다. 우리의 여성이 일본에 강간당한 사태에 대해서 유쾌한 기분이 아니었겠죠.
여러 가지가 작동하면서 사회에 온전히 그, 어,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어쨌든 김학순 할머니 이후부터 이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죠. 자, 그럼 배봉기 할머니는 어떻게 해서 그 위안부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였다라는 게 사회에 밝혀지게 됐을까요? 자, 한겨레 신문에 실린 기자를 캡처해 왔는데요. 이런 그 기사 제목이 그대로 그 사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국 사회가 기억하지 못하는 배봉기. 우리가 잊어버린 최초의 위안부 증언자. 그 이름 배봉기. 위안부로 끌려간 곳은 바로 오키나와의 한 섬, 도카시키라는 섬이었어요. 1990년대 초에 그 김학순 할머니의 첫 증언이 나오기 무려 16년 전에 해당하는데요. 인터넷 상황 괜찮나요? 잘 들리나요? 네. 네. 그 교수님 잠깐 1991년은 소리가 조금씩 끊겨요. 그러게요. 네. 저기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합니다라고 화면에 떠서 지금은 사라졌어요. 괜찮을까요? 네네네. 지금은? 네. 네. 그래서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이 있던 해가 1991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해는 배봉기 할머니가 사망한 해이기도 해요. 그래서 바톤 터치를 두 할머니가 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김학순 할머니가 배봉기 할머니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오키나와로 부의금을 보내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 올해는 배봉기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기억해야 되죠. 자, 배봉기 할머니는 흥남에서 한국 흥남이라는 곳에서 아주 좋은 일자리가 있다는 감언에 속아서 부산에서 출발해서 시모노세키 가고시마를 거쳐서 오키나와로 들어오게 됩니다. 오키나와 나하항에 도착한 것은 1944년이었고요. 당시 나하는 미군의 대공습으로 인해서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나하는 이제 말하자면 굉장히 중심부인데요. 오키나와 본도.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배를 타고 아주 먼 이도로 들어가게 되죠. 할머니는 자기가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속았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할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그냥 과일이 막 널려 있고 막 먹을 게 너무 많다. 그냥 나무 밑에 그냥 눈 감고 이렇게 입 벌리고 누워 있으면 바나나가 막 입속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꼬셨대요. 근데 뭐 오키나와 아까 설명드렸듯이 굉장히 극심한 빈곤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철 지옥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소철은 굉장히 독성이 강한 나무인데 너무 먹을 게 없어서 그 소철을 갖다가 요리를 해서 먹었는데 그 독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그렇게 먹을 게 없어서 얼른 독 있는 것까지 먹었겠어요. 근데 그 죽어가면서도 그러면 독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거를 독을 뺀다고 또 썩혀서 그렇게 해서 먹기도 하고 그만큼 굶주린 생활이었다고 해요. 어쨌든 이렇게 도카사키 섬에서 빨간 기와집이라고 불리던 일본군 위안소에서 그 증언집이 있는데 요거 이제 요 배봉기 할머니의 인생을 담아낸 일본군 위안부가 된 한국 여성 이야기, 이 가와다 후미코라는 일본 분이 쓰신 거예요. 배봉기 할머니의 인생 역정을. 이 빨간 기와집이 왜 빨간 기와집이라는 제목이 붙었냐면 그 위안소 지붕이 빨간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아키코라는 가명으로 살게 됩니다. 얼마 안 돼서 일본은 패망하고 미군이 들어오잖아요. 이번에는 미군들을 상대하는 위안부가 됩니다. 기구하죠. 그러니까는 제도 시스템은 그대로 미군은 가져가서 그 대신 성병이랑 이런 걸 다 관리하면서
그 자신들의 그 군 병사들이 성병에 걸리지 않게 다 그 관리를 하는 거예요. 더 치밀하죠. 그래서 A 사인을 받은 곳만 영업을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그 오키나와 소설 같은 거 보면 A 사인 바를 테마로 한 소설들도 많이 있답니다. 자, 어쨌든 이 할머니가 오키나와의 사회에 알려지게 된 거는 일본 본토로 복귀하는 것과 많이 맞물려 있어요. 1972년에 오키나와가 이제 일본이 다시 되는데요. 그 사정은 이제 미군이 너무나 처음에는 굉장히 미군이 우호적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오키나와에서 폭정을 한 거예요. 막 땅도 막 뺏고 오죽하면 코카콜라 한 병 값으로 막 땅을 막 갈취한 거예요. 돈도 안 내고 막. 그렇게 할 때가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더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래도 오키나와 전투에서 배신 당했지만 그래도 일본어도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동화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익숙한 언어와 익숙한 풍속과 그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움직임을 막 일기 시작해요. 60년대부터. 자, 그래서 일본 복귀가 1972년에 이루어지는데 무엇보다 이제 평화헌법이 존재했잖아요. 헌법 제9조.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전쟁을 다시는 겪지 않아도 되겠지. 이 열망도 되게 컸던 거예요. 지금도 또 배시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오키나와 사회에서 그 일본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일본인이 다시 되면서 여러 제도가 정비되잖아요. 근데 무국적자가 있는 거야. 누구? 배봉기라는 사람. 이 사람 뭐지? 그땐 과거에 일본군 위안부였던 거야. 그래 너 추방 한국으로 다시 가 했는데 이 할머니가 나는 한국 가도 가족도 없고 연락도 끊기고 나도 그냥 익숙한 여기에 있고 싶다. 그래서 이제 특별 재료 허가증을 내요. 좀 기구한 삶을 살았으니 특별 영주권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려지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신문 기사에서 30년 만에 자유를 손에 얻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그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아, 이런 반인륜적인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뭐 이렇게 다큐멘터리로도 만들어지고 이런 책으로도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그 소개했던 오키나와 할머니라는 다큐도 만들어지고요. 이 다큐에 실제 배봉기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60대의 나이예요. 자, 할머니의 이야기 아까처럼 좀 캡처해 볼까요? 할머니가 그 처음에는 굉장히 그 인터뷰하러 온 그 본토 출신 남자 감독을 경계했어요. 문도 안 열어줬죠. 근데 계속 하니까 진심이 통했던 거예요. 이 화면이 화질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할머니가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이 굉장히 열악한 헛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두컴컴하고 물도 그냥 방 안에다가 대야에 받아놓고 쓰고 이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열악하죠. 그런데 이제 그 다큐 마지막 장면에 마음을 연 할머니가 자기와 함께 밥을 차려줘요. 그 장면이에요. 여기서 선생님 막 눈물이 막 흘렀는데요. 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아쉽지만요. 그 여전히 아까 왜 조선인들은 고추를 먹고 마늘을 먹는다처럼 할머니도 여기서 깻잎을 씹어서 깻잎도 먹고요. 마늘도 먹고요. 이런 밥상이에요. 그 감독이 이제 이게 뭐예요? 이건 뭐예요? 하면서 묻는 장면이에요. 깻잎이에요. 깻잎. 고추도 넣고 깨도 넣고 이렇게 말하죠. 고추를 넣은 반찬이 많네요. 옛날에 고추 많이 드셨어요? 고향에 있을 때 많이 먹었죠. 할머니 집에서 밥을 먹은 건 제가 처음이에요. 그랬더니 맞대요. 할머니는 정말 혼자 은둔해서 외롭게 살았던 거. 이렇게 사람과 마주해서 밥 먹는 거는 거의 없는 일이죠. 그러면서 할머니가 그동안 담담하게 얘기를 했던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포착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얘의 배봉계 할머니가 위안소에서 일했던 그 위안소 터라고 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다 돼 가는데요. 그래요. 24분인데. 자, 여기까지 오키나와와 동아시아 그 안에서도 조선인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설명을 드렸어요. 어때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여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내용들이라 생소하겠지만 가능하면 질문 카톡에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또 쉽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문학 작품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오늘 특강의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그 오키나와 문학을 대표하는 4명의 작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시로 다츠히로, 메도루 마슌, 사키야마 타미, 마타요시 에이키. 요 4분의 작품을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오시로 다츠히로, 메도루 마슌, 마타요시 에이키는 일본에서 권위 있는 상인데요. 문학상 아크다가와 상 수상 작가이기도 합니다. 오시로, 메도루마, 마타요시. 예. 자, 그 가운데에서도 그 조선과 관련된 작품만 뽑아왔어요. 오시로 다츠히로의 경우는 신의 섬이라는 작품, 그리고 아침 상하이에서다라는 작품, 메도르마 슌의 경우는 나비떼 나무, 사키야마 타미의 경우는 달은 아니다, 그리고 운주가 나사키, 마타요시 에이키는 아까 설명드렸죠. 조선인 군부를 테마로 해서 이 주인공으로 해서 쓴 김내무의 집. 요 작품들은 아침 상하이에서 다 빼고 다 한국어로 번역돼서 나와 있습니다. 운주가 나사키는 일본 근현대 여성문학 선집 제17권 사키야마 다미 편에 들어있습니다. 요 작품은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자, 신의 섬 오시로 다츠히로 작가의 신의 섬이라는 작품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집단 자결이라는 사태가 배경으로 쭉 깔리고 있는데요. 다미나토 신코, 후테마 젠슈, 후테마 젠이치 뭐 이런 등장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실제 뭐 도카시키 섬을 배경으로 해서 쓴 소설처럼 보여집니다. 자, 이 안에서 조선인은 다미나토 신코는 그 전쟁 당시에 초등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피난을 가요. 학생들을 데리고 소개한다 그러는데요. 소개해서 이제 본토로 건너가면서 오키나와 전투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런데 오키나와 전투를 그 정면에서 겪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후텐마 젠슈라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가미시마 초등학교 교장이었는데요. 이 후텐마 젠슈는 집단 자결의 진상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은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대가 바뀌면서 이제 아들은 집단 자결을 경험하지도 않고 오키나와 전투를 경험하지도 않았어요. 그 세대가 이제 여러 세대가 모이면서 오키나와 전투를 이해하는 방식, 집단 자결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 제각기 다르다라는 것을 이 작품 내내 작가는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런 장면이 등장해요. 이 작품 안에. 이런 장면. 이 벼랑 위에 서 있으면요, 선생님, 아래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이거 이제 동굴을 방문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눈 장면 중이에요. 저기에서 그 조선인 군부나 위안부의 외침이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해요. 그 안에, 동굴 안에 조선인이 섞여 있었어요. 군인이 아닌 군부와 위안부 말이죠. 그럼 그들도 그 방공호에서 주민들을 내쫓았단 말인가? 그건 모르겠어요. 어쩌면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게 무슨 의미지?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 도민하고 조선인들 사이에 갈등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 군인 가운데는 야마토인은 일본 본토인을 가리켜요. 그리고 오키나와인도 있고
말하자면 야마토인, 오키나와인, 조선인의 삼파 갈등이 있었을 것으로 본단 말인가? 뭐 꼭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없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작품 속에 의미심장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아침 상하이에서다라는 작품도 조선인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어요. 조선 출신 1, 조선 출신 2, 조선 출신 3, 조선 출신 4. 그 밖에 타이완, 그리고 본토 출신, 중국인까지. 그도 그럴 것이 이 작품의 배경은 중국이에요. 중국 상하이예요. 상하이에 그 뭐냐면 작가 자신 실제 체험이기도 한데요. 여기 한자로 써 있는데 읽어보실래요? 동아, 동문, 서원. 네, 일본이 그 중국과의 관계를 아주 긴밀하게 하기 위해서 대학을 세워요. 이름하여 동아, 동문, 서원. 그래서 각 현마다 대표 제일 공부 잘하는 그 장학생을 한 명씩 선발해서 여기에 보내요. 그래서 그때 정말 실제로 오키나와 현에서 선발된 게 누구라고? 아까 오시로 다츠히로 작가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43년에 상하이로 가요. 그래서 진짜로 조선에서도 또 뽑혀서 왔어. 그리고 또 본토에서도 뽑혀서 오고. 그래서 아까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조선 출신들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45년 해방된 날까지 그리고 있거든요. 거의 작품 마지막에. 해방이 됐잖아. 그런데 정말 이제 여기서 이제 다 불거져 나오는 거야. 그 전까지는 일본어를 사용하는 일본 유학생들이었어요. 출신은 다 다르지만. 그랬겠지. 다 식민지 출신이니까. 그치? 그런데 해방이 되면서 이제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사이사이 이제 이런 일들도 있어요. 이제 그 전쟁이 격화되면서 학생들도 그 중국에서 그 여러 가지 전쟁과 관련된 일을 시키게 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중국어를 잘하니까 통역을 시킨다거나 이런 일. 그래서 그렇게 무장을 하고 이제 마을 중국인 그 마을로 여기저기 시찰도 다니고 일본군 병사랑 같이 그러면서 이제 쌀도 뺏고 막 이렇게 이런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뭐가 총이 폭발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출신이 조선 출신 학생이 가지고 있던 폭발물이 터진 거야. 그때 폭발하는 순간 어떡하지? 나 조선인인데? 뭐예요? 근데 본토 출신이면 실수로 폭발했을 수 있겠다 하고 넘어가지만 조선 출신이기 때문에 의심받겠다. 이게 이제 머릿속에 탁 먼저 떠올렸다라는 걸 표현한 거예요. 자, 그걸 또 오키나와 출신 오키나와 출신 진아 무시로 다스히로 작가 자신으로 볼 수 있는 이 진아가 굉장히 공감해요. 왜냐? 자기도 오키나와 출신이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거든요. 차별과 편견과 이런 것으로 의심과 이런 것으로 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결코. 그래서 너무나 잘 알 것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쵸? 가나이는 그 조선 출신 그 유학생이에요. 아마 김씨였던 것 같아. 김씨는 그 뭐라 그러지? 창씨 개명할 때 가나이 이런 걸로 많이 바꿨거든요. 세금변이 들어가요. 그거를 가나이. 자, 가나이의 마음 깊은 곳을 본 듯하여 진아는 침묵했다. 그리고 나는 어떤가 하고 생각했다. 병역도 징병 연기 철폐도 당연한 것으로 단순하게 말을 뭐 이러한 얘기들을 하면서 조선인에게 오키나와인이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지만 적어도 진아는 그런 어려운 것은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진아는 지금 가나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자신을 깨달았다 라고 말해요. 너무나 잘 이해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놀랐다. 이것은 오키나와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일본 본토 출신도 그런 건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나는 가나이와 강한 연대감 같은 것을 느껴버렸다 라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갖고 이제 45년 일본은 패전, 한국은 해방, 오키나와는 뭘까요? 진아의 고민은 여기서 시작이 돼요.
나 어디로 가지? 그렇겠지. 자, 그런 장면들이 그려지고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고 우리하고도 관련이 깊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나비떼 나무에서도 오키나와 전투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일본군 위안부 여성, 조선인 여성도 나와요. 일본인 위안부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오키나와 출신이겠죠. 오키나와 출신 위안부, 조선 출신 위안부 여성이 나와요. 여주인공은 23살의 고재의 오키나와 출신이고요. 이것도 이제 위계가 있는데요. 오키나와 출신은 장교를 상대로 하는 위안소를 가요. 조선 출신은 하급 병사를 상대로 하는 위안소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 오키나와 출신 여성과 조선 출신 여성이 강한 교감을 느껴요. 그게 작품 속에 그려져 있어요. 나중에 이거는 오디오북을 통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나비떼 나무 좀 이따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조선 출신 여성, 오키나와 출신 여성, 위안부가 서로 애달파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사키야마 타미의 소설도 조선인 출신 위안부 여성이 아주 중요한 테마로 등장합니다. 자, 특히 이 달은 아니다 라는 작품이 그러한데요. 이 달은 아니다 라는 작품도 좀 이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이런 대사가 등장해요. 조선 출신 그 할머니죠. 이제는 할머니가 되었는데 자신이 차별받은 거, 오키나와 사람들한테 차별받은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 나보고 더럽다고 했지. 니네가 더 더러워, 류큐. 너네들 말이야. 이걸 누가 그린 거예요? 오키나와 출신 작가가 그리고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오키나와 출신 작가들은 너무나 자신의 이 사키야마 타미라는 작가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뭐냐면 타미야, 우리 마을에도 조선 출신 여성이 많이 있었어. 막 마을 우물에서 몸을 씻기도 하고 굉장히 고추 같은 거를 달라고 해서 내가 몇 개 건네주기도 하고 배고프다 해서 밥도 준 적도 있어. 타미야, 딸한테. 그리고 조선어로 막 이러이러한 말들을 하는데 아이고 아이고 이런 말을 많이 했대요. 실제로. 그러니까 군부들이 왜 아이고는 우리가 힘들 때 내는 소리잖아요. 군부들이 아이고 아이고 이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냈대요.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면서. 그리고 조선 여성들은 이제 고향의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서 뭐 노래도 많이 부르고 조선어로. 그거를 이제 오키나와 주민들은 아주 가까운 데서 들었던 거죠. 왜냐하면 오키나와 는 민가와 지금도 그렇잖아요. 아까 푸텐마 기지는 아까 사진에서 봤지. 기지가 마을 안에 그냥 가운데 들어있는 거야. 기지가. 왜냐? 그도 그럴 것이 부지를 딴 데 만든 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을 밀어내고 코카콜라 한 병 값으로 몰아내고 기지가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주변으로 밀려난 거야. 민가가. 그러니까 오키나와 가보시면 알겠지만 막 공군 항공기가 막 수시로 뜨고 내리고 막 엄청난 폭음에 시달려요. 그리고 오키나와 국제대학에 가보면 실제로 항공기가 헬기가 떨어져서 추락해서 불탄 자리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위험한 지역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미군 기지가 오키나와 푸텐마 기지예요. 알겠지? 어쨌든 그래서 아주 근접한 곳에서 다 보고 느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키나와 작가들은 내가 위안부를 테마로 써야겠다. 그래서 증언집을 공부한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삶 안에서 겪은 이야기를 부모로부터 전해 듣고 그리고 수많은 지금도 오키나와에 가면 증언하는 분들이 학교마다 찾아다니면서 학생들 후세대들에게 다시는 이런 전쟁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육을 하거든요. 평화교육.
그런 걸 들으면서 이제 아주 잘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안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도 위안부를 주제로 한 소설 많이 있어요. 요즘도 많이 쓰고 있어요. 젊은 작가들이 뭐 김순 작가라던가 한강 작가라던가 요즘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작품하고 을 읽었을 때랑 특히 일본 본토 작가들이 쓰는 일본군 위안부 소설, 특히 남성 작가들이 쓰는 거랑은 완전히 결이 달라요. 그 여성 작가라 하더라도 오키나와 출신 작가가 쓰는 거랑 한국이나 뭐 다른 작가들이 쓰는 거랑 결이 더 다르고요. 그런 지점들을 잘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오키나와 작품들을 읽어보시면 많은 공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긴네무의 집인데요. 긴네무의 집도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 조선 출신 군부의 상황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흥미로워요. 그래서 긴네무라는 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오키나와 소설을 읽다 보면 또 일본 소설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일본 사람들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만 자생하는 뭐 나무라던가 뭐 가주마루, 이것도 나무 이름, 긴네무, 그리고 고유의 그런 그 용어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문화가 다르니까, 기후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쵸? 그래서 이 긴네무가 무성한 그 곳의 그 집, 이건 누구네 집이냐면 조선 출신 남자의 집이에요. 이 조선 출신 남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조선 출신 남자예요. 군부로 동원되었다. 오키나와 전투 때. 그래서 긴네무의 집인 거예요. 이 집을 나중에 이제 오키나와 작가들은 또 자신들의 내부에 그 뭐라 그러나 안 좋은 측면도 다 드러내는 게 또 하나의,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자기 내부의 성찰적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오키나와 작품을 읽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자신의 치부도 같이 드러내요. 그래서 이 소설에도 오키나와 남자 3명이 사기치러 가요. 저기 조선 남자 집에. 왜? 너 요 식구 강간했지? 사실은 그 중에 한 명이 강간했는데. 그래서 너 강간했으니까 너 나한테 돈 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조선 출신 군부는 그렇게 그 군부 이후에 미군 시대가 열리면서 그 항공 정비 기술로 돈을 많이 모으게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돈이 많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연인, 조선 출신 위안부가 강소리라는 그 고향에서 연인 관계였는데 오키나와에서 만나게 된 거야. 그것도 몰골이 아주 초췌한. 왜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성 때문에 지금 굉장히 삶의 의욕을 잃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 강소리를 거기 유곽에서 빼내 오는데 그 강소리가 이미 미쳐 있는 거야. 제정신이 아니라서 사실은 강소리를 죽인 것으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자신도 삶의 의욕이 없는데 이렇게 사기꾼들 3명이 오니까 그냥 준 거예요. 그래. 그래서 순순히 그냥 자기가 강간 안 했는데도 드리겠다고 하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또 뭐냐면 그 3명 남자 오키나와 남자 중에 사기치러 온 남자 중에 한 명이 사실은 오키나와 전투 때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뭐냐면 그 강소리를 발견하고 막 이탈해서 그 트럭으로 달려가다가 일본군 병사가 너 왜 이탈해 하면서 호되게 매질을 하는데 그 매질 당한 그 조선 남자의 피를 닦아주고 수통에 남은 물을 준 게 그 3명의 오키나와 남자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마웠던 거죠. 그리고 자살해요. 유서에 이 나의 모든 재산은 그 오키나와 남자 누구에게 주라 하고, 그런 스토리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중요한 그 작품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뭐 마무리는 짧게 하고 조금 있다가 오디오북 조금만 듣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키나와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멈추었을까요? 아닙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일본 본토에 오키나와 차별 발언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얼마 전 코로나 감염자가 오키나와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를 대상에 오키나와 현도 포함을 시킵니다. 이를 두고 한 자민당 중의원이 이렇게 말해요. 국가 정책에 기대는 건 오키나와 현민답지 않다라고요. 자, 지금까지 본 것만 보면 오키나와의 역사가 굉장히 오키나와 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가혹한 일도 했고, 오키나와로 하여금 일본인이 되라고 너무 많은 채찍질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오키나와 현민답지 않다? 그렇다면 오키나와 현민다운 건 뭐란 말이냐? 이런 문제인 거죠. 여전히 이 오키나와는 일본 본토로부터 따가운 눈총, 그리고 다른 형과 다른 것을 기대를 요청받는 그러한 특수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겠죠.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작품 가운데 오늘 우리 3시까지잖아요. 간단하게 한 5분 정도만 우리 오디오북을 통해서 작품을 감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를 일단 중지를 하고요. 새롭게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채팅창에 아까 말씀드렸던 오키나와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지금 강연을 듣고 생각하게 된 오키나와의 이미지를 이 오디오북을 들으시면서 올려주시면 좋겠는데요. 가능하겠죠? 제가 경희대학교 일본어학과에서 일본 문학과 동아시아라는 수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오키나와 문학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오키나와 문학 작품을 굉장히 많이 읽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 작품의 중요한 부분을 오디오북으로 만들어서 제출하는 과제가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유튜브에 일부를 업로드를 했는데요. 그 안에서 이제 몇 편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보이세요? 여기를 보시면 요거 여러분 많이 방문해 주세요. 이제 지금은 오키나와 문학 작품을 먼저 여기서 접하시고 그 다음에 더 흥미를 갖고 있다 하면 구입을 하거나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긴네무의 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듣도록 할게요. 긴네무 집. 소리 들려요? 에이키. 소리 들려요? 저희는 서로 결혼하겠다고 언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샤리의 입술에 닿은 적도 없습니다. 갑자기 일본군이 징용을 하러 나타났던 겁니다. 아니, 닿을 기회는 있었지요. 샤리는 그때 운명을 예견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징용 며칠 전에 샤리는 제게 몸을 맡기려고 했음이 틀림없습니다. 밖에는 큰 눈이 내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유일한 육친인 어머니는 일이 생겨서 외출 중이었습니다. 제게 육친은 아무도 없습니다만 몸을 미묘하게 구부리면서 딱딱해진 얼굴에는 붉은 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 몸이 경직된 채로 있었습니다. 결혼 전이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태평스럽게 살아남은 것은 샤리를 받기 때문입니다. 일본군에게 끌려나와 요미탄에서 오키나와인이나 대만인과 함께 비행장 건설 강제 노동을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여기서 샤리는 강소리를 일본식 발음으로 하면 샤리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쭉 자신이 이제 조선 출신 남자가 왜 오키나와로 오게 됐고
샤리가 자신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으로 가볼게요. 조선인 사내는 그 중에 한 명도 없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저 죽는 것이 두려워 살이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전쟁 중에도 저는 화면이 바뀌지를 않네. 몹시 두들겨 패는 일본 됐나? 잠시만요. 군인에게 한 조각의 증오도 갖지 않았고 그저 죽이지만 말아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용기 없는 놈이 용기를 낸 자, 그러면 이게 중간에 잠시만요. 것이 애초부터 잘못이었던 것이겠지요. 됐네. 잠깐만요. 매달렸습니다. 용기 없는 놈이 용기를 낸 것이 자, 여기부터. 누구를 죽여야 좋을지 알 수 없으니까요. 일본 병사, 미군 병사, 오키나와인, 조선인 사내는 그 중에 한 명도 없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저 죽는 것이 두려워 살이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전쟁 중에도 저는 몹시 두들겨 패는 일본 군인에게 한 조각의 증오도 갖지 않았고 그저 죽이지만 말아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용기 없는 놈이 용기를 낸 것이 애초부터 잘못이었던 것이겠지요. 자, 어떠셨어요? 시간이 좀 없는 게 아쉬운데요. 달은 아니다라는 작품의 마지막 조센비 이 부분만 잠시만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를 다시 할게요. 그렇게 말하고서 그 할머니는 희한할 정도로 매끌매끌한 집게 손가락으로 내 볼을 찌르며 다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주 또렷하게. 너 류큐토인 더욱 더럽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번 우리 시간은 얼마 없지만 그래도 채팅방을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어요. 안 가봤지만 일본의 제주도, 오키나와는 일본과 조금 거리가 있는 곳이라고 알고 있어요. 안 가봤습니다. 일본 자체를 못 가봤습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오키나와가 아주 한 번쯤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면 가보고 싶은 곳으로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어때요, 여러분?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면 이건 성공한 거고, 가보고 싶지 않다. 여전히. 라고 하면 선생님 강의가 안 좋았던 건데요. 자, 그러면 뭐 가보고 안 가보고는 이제 이쯤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지금 약 1시간 20분 정도 여러분과 오키나와의 역사, 더 나아가서는 한국과의 관련성, 그리고 그것이 이제 문학작품으로 어떤 식으로 형성화되고 있는지, 재현되고 있는지 이를 봤어요. 자, 여기에 관해서 여러분들의 감상도 좋고, 여러분들이 조금 질문도 좋고 받아보도록 할게요. 3명 정도 안 되면 선생님은 굉장히 안 나가는 스타일이야. 끝까지 물어보는 스타일이야. 경희대 애들도 굉장히 그래서 뭐 질문을 많이 해. 안 나가니까. 자, 박준우 학생이 질문 주셨어요. 단순히 오키나와를 일본에서 풍경이 예쁜 관광지라고만 생각했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후에 관광을 간다 하더라도 풍경보다 역사 위주로 한번 살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성공이네. 또 네, 질문 있으신 분 자유롭게 해주세요. 여기에 혹시 그 다양한 학과 학생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일본어학과 학생 있어요? 개명된 1월 인문학과인가? 우리 이채연 학생, 오키나와는 관광의 도시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문학 작품이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라고 말씀 주셨어요. 홍준수 학생, 일본에 관심이 많았는데 접할 수 있는 길이 적어서 아쉽지만 일본의 오키나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코로나 끝나면 꼭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여기 1월 인문학과 학생 있나요, 혹시? 현지 학생. 현지? 네, 김현지 학생. 현지 어디 있어요? 현지야. 손을 들어. 그 마이크 잠깐 켜고 우리 현지는 그 많은 또 일본 소설을 읽었을 텐데요. 네, 그 이제 그 어떤 소설을 읽었어요? 지금 딱 생각나는 거 있을까요? 저는 그 도련님이라고 아침의 서식기 그분이 쓰신 거를 쓰신 게 지금 제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 도련님이라는 소설은 메이지 시기를 대표하는 소설이기 때문에 좀 아주 오랜 근대 소설인데요. 혹시 그 현대 소설, 그 말하자면 전쟁 이후를 일본은 전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후 소설을 읽게 되면 반드시 오키나와 소설과 함께 같이 비교해 가면서 읽으면 굉장히 사유의 깊이가 깊어지고 폭도 넓어진다. 혹시 이제 학과에서 발표할 기회가 있거나 하면 아니면 뭐 리포트를 쓰거나 할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그 같이 연결시켜서 하면 A뿔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주고 싶어가지고 네, 말씀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일본 문학 많이 읽어주세요. 네, 네네. 또 처음에 우리 김범근 학생이 처음에 듣기 전에는 오키나와는 그냥 일본과 다른 문화를 가진 나라라고 알고 있었는데 위안부나 일본 문학에 대해서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국에 번역된 작품들 꽤나 많고 우리 지금 국제학연구소의 우리 김미영 선생님도 오키나와로 박사 논문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연구소 가서 그 괴롭히면 좋을 것 같아. 오키나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환영합니다. 그런 역사나 뭐 사회 뭐 여기 이제 여러 학과가 있으니 일본의 정치, 사회, 경제를 공부하는 학생들도 이 오키나와라는 지역에 대해서 같이 함께 시야에 넣어서 사유를 하면 굉장히 유용한 관점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죠? 네, 네. 자, 도련님 시간도 모두 다 감사합니다. 돼가는데, 네네. 또 네, 질문 없으신가요? 네. 네, 좋습니다. 네네네. 질문을 네, 어디에 올렸죠? 아, 네. 마이크 켜고 바로, 박혜리 학생이 질문을 올렸는데요. 직접 한번 말로 질문을 하는 건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오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 오키나와가 제가 류큐 왕국이었는데 이제 일본에게 그 식민지화 당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오키나와 기존 어르신들은 일본 정부에 대한 반감이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자기는 그냥 일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강하다는데 과연 그러한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키나와가 이제 그 류큐 왕국이었다, 이민족이었다, 라는 것까지 알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박혜리 이 하구님의 그 공부량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수 쳐드리고요. 물론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1800년도 1879년에 뭐 어쨌든 리큐 처분이 됐다고 하면 그로부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 과정에서 뭐 동화 시기도 겪었고 반발하는 시기도 겪었고 하면서 결정적으로 이제 오키나와 전투를 거치면서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 일본인 아니면 누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그 1879년에는 국민 국가라는 인식이 없었어요. 당연하겠지. 아주 작은 섬이었고 섬들마다 말도 안 통한다 그랬잖아. 그 나하에 있는 그 일부 류큐 왕국의 왕족만 자기가 류큐 왕국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정도야. 아주 그냥 많은 섬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도 없고, 그쵸? 말도 안 통하고. 그러던 것이 이제 청일전쟁 이후 뭐 이런 거 겪으면서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인으로 살고 노력하면서 살았고, 오키나와 전투 때, 예, 그러면 막 우리를 죽이는데 우리 누구야? 일본인 아닌 거야? 알고 있었지만 잠재적으로 차별하니까 계속 오키나와를 숨기고 살아왔잖아요. 그럼 우린 누굴까가 시작이 된 거거든. 그때부터 오키나와의 많은 지식인들이 오키나와는 누구인가, 오키나와는 어떤 곳인가를 연구하기 시작하거든요. 사상이란 게 만들어져요. 오키나와 학이란 게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이제 이런 연구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 같이 젊은 세대는 당연히 일본도 책 안 읽어요. 역사 싫어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리고 당연히 지금은 그 3, 40년대의 차별이 아주 막 극심했을 때의 차별의 양상과 지금과는 또 다르고요. 그쵸? 차별하는 그게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덴티티 조사가 있었는데요. 오키나와 팀하고 오키나와하고 일본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운동 경기를 한다. 그러면 어디 응원할 거냐? 그랬더니 오키나와 응원하겠다. 자기네 오키나와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오키나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고, 일본인이기도 하고 오키나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압도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금 우리 세대는 모르겠지만 그 전쟁을 경험하거나 전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들었던 세대들은 여전히 오키나와라는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여러분 세대를 뭐라 그러지, 우리나라에서? MZ 세대요. MZ 세대? 오키나와 MZ 세대들은 모르지, 지금 그런 것까지는. 그쵸? 근데 이제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는 강하게 있겠죠? 혜리야, 답변이 됐을까?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딱 3시 2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질문이 없으신가요? 음. 네, 교수님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더 하고 싶은데, 지금 또 다음 시간에 수업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서 언젠가 한번 또 만나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키나와 문학에 대해서 오키나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언제나 문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선생님, 경희대 일본어학과 홈페이지 치면 선생님 메일 주소도 나오고 연구실 번호도 나와요. 그러니까 저 계명대에서 그 브라운백 들었던 학생인데요. 질문이 있어요. 혹은 뭐 그런 상담이나 이걸 언제든 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여주셔서 또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세미나 때 또 뵐게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